오늘 아침 승객 190여 명을 태우고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0여 명이 다치고 강릉선 KTX는 진부역과 강릉역 사이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기관차와 객차가 90도로 꺾이고 선로가 뜯겨나가는 등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탈출 승객들은 전했습니다. 코레일 사장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선로에 이상이 온 것 같다고 했는데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는 발표가 곧 나올 거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지만 오늘도 청와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내 답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469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엿새 넘겨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가 여전했다는 비판이 또 나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이라고 반발하며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 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등 주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20.4도를 기록했고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아침 7시 반쯤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출발한 지 5분 만에 탈선했습니다. 197명이 탄 열차의 기관차는 선로를 벗어나 90도가량 꺾이면서 쓰러졌고 또 기찻길도 끊어지거나 구부러졌습니다. 처참했던 현장에 비해선 다행히도 부상자는 15명에 그쳤지만 이번 사고는 코레일이 최근 잇따라 벌어진 크고 작은 문제로 비상 안전 경영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코레일이 안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엔 코레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나란히 선두에 서야 하는 기관차 2대가 쓰러져 반대편 선로까지 가로막았습니다. 열차 밖으로 뛰쳐나온 승객들이 상황을 살핍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강릉역에서 6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강릉선과 차량기지가 나뉘는 분기점을 앞두고 열차가 갑자기 선로를 벗어난 겁니다. 당시 열차는 시속 103km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좌우로 막 기차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얀 연기 같은 부분이 이렇게 양옆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내일 위를 가는 게 아니구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승객 197명 중 경상을 입은 14명, 구호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코레일 직원 1명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승객은 사고가 난 지 1시간 뒤에야 강릉역과 진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강릉역과 진부역 사이 선로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채 12시간 넘게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레일 측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선로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이런 추위가 유별나다고 볼 수 있을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열차 선로를 바꿔주는 변환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측은 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브리핑에 나선 오영식 사장은 갑작스런 추위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온의 급강하에 따른 선로상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계속 파악 중이고. 하지만 한파가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꼭 기온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선로에서도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편에선 자동으로 열차 선로를 바꿔주는 변환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선로 변환 장치가 설치돼 있는
청량 신호소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주변에선 이날 오전 선로 변환기 설치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접수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측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오늘 사고는 열차 열량이 모두 선로를 이탈하고 기관차 부분은 T자 형태로 꺾일 정도의 흔치 않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승객들이 타고 있는 객차 부분의 피해가 적었던 이유, 구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사고는 KTX 탈선 사고로는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승객 198명 중에 14명만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승객들이 타고 있던 객차 부분이 선로를 크게 벗어나거나 뒤집히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출발한 지 5분 만에 사고가 나면서 속도가 시속 100km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심하게 굽은 곡선 구간이 아니었던 것도 승객 피해를 줄였습니다. 그 힘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중간쯤이 탈선이 돼요. 중간에 있는 객차 부분이 탈선이 되면 인명사고가 많이 나오죠. 전복되기도 하고요. 또 이번 사고의 경우 앞에서 기관차가 꺾이면서 오히려 객차가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우연히 겹치면서 큰 사고지만 인명피해로 번지진 않은 겁니다. 하지만 만약 속도가 좀 더 빨랐더라면, 곡선 구간을 달리는 중이었다면 대형 재난이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사고 열차의 승객들은 갑작스런 진동과 소음, 또 충격에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열차에서 벗어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시간을 강추위 속에 떨었던 승객들은 코레일의 무성의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승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열차에 타고 있었던 승객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당시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릉역을 출발한 지 불과 5분여 만에 열차는 철로를 벗어났습니다. 급정거하는 듯한 느낌과 소음에 이어 무언가에 부딪히는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우당탕탕 하더니 그 몸이 좀 튕겨 나가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선로를 벗어나 꺾이고 기울어진 채 열차는 멈춰섰습니다. 그나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쉰 승객들은 서둘러 열차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의 안내나 도움은 없었습니다.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군인들의 도움이 그래서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탈출한 승객들은 선로 위에서 30분가량을 영하의 추위와 싸웠습니다. 참다 못해 근처 비닐하우스를 대피 장소로 만든 것도 승객들 스스로의 힘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공된 버스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온 승객들은 코레일 측에 대처해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사고 난 지역에 네가 알아서 전화를 하라는 식이잖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레일은 사고 직후 현장에 인력을 보내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이 언제 어디에 투입됐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사고의 원인도 빨리 밝혀야 되겠지만 또 사고 후 코레일의 대응 어땠는지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사고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홍귀민 씨가 연결돼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예. 자, 그 몇 번 객차에 타고 계셨던 겁니까? 3번이요. 3번 객차면은 이제 사고가 나서 T자형으로 탈선을 한 열차가 1번하고 2번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상당히 3번에서도 충격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느꼈었어요. 예,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출발한 지 5분 정도 얼마 되지 않아서 드드득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충격이 있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보니까 연기가 막 보였고 아예 창문이 가릴 정도로 연기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꼭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엉덩이 쪽이 막 튕겨지고 막 그러면서 막 비명소리도 들리고 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예. 부상자분들이 다 앞에 있는 객차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3번 객차 네. 타셨던 3번 객차에서도 부상자가 있었습니까? 부상자는 따로 없었는데
남자분들이 거의 군인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탈출하려 했을 때 앞에 뭐 아줌마들도 넘어져 있고 좀 그랬어요. 예. 장소는. 네. 탈출을 할 당시 이제 사고가 난 직후에 네. 탈출하라는 안내 방송이 없었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밖으로 탈출을 하셨나요? 이제 일단 멈춰선 이후에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죽박죽 섞여서 막 나가는데 군인분들이 그 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예. 군인분 한 분이 먼저 내려가서 승객들 일일이 다 잡아주고 그래서 탈출했어요. 수동으로 문을 열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셨던 거군요. 네네네. 예. 자, 밖으로 나온 뒤에 오늘 또 추위가 상당했습니다. 밖으로 나올 네. 때는 좀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구조가 되셨나요? 열차 밖에서는 한 30분 정도 주변에서 서 있었고요. 예.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경찰은 이제 상황 살피고 소방구급대원들이 왔을 때는 뭐 피나거나 부러지거나 하신 분들 예. 있으면 먼저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분들 먼저 대처해 주시고 예. 코레일 직원이라고 여승무원 한 분 본 것 같은데 예.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좀 오래 떨었던 것 같아요. 코레일 측에서 나와서 사고 이후에 이야기를 네. 해준 사람 그리고 만난 사람은 여승무원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였군요. 네. 그 이후에 혹시 뭐 그 여승무원이 와서 이런 쪽으로 가서 대피해 계셔라. 뭐 얼마 있으면은 이제 또 승객분들을 실어 나를 차량편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코레일 쪽에서 한 건 없고 거의 뭐 소방관들이나 그리고 소방관들이 보통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다 인솔을 해줬고. 예, 그렇군요. 네. 자, 충격도 충격이겠지만 또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어가지고 건강에 어떠실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몸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좀 많이 놀래서 예, 몸이 좀 달달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응급실 가가지고 진통제 한 대 맞고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또 정신이 없으시고 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사고가 난 코레일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홍규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사고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릉 운상동에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화면 아마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해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 발전차 그리고 조명까지 동원돼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현장이 지상이다 보니까 멀리서도 저희 취재팀이 서 있는 이곳 언덕에서도 복구 작업 모습이 보이는데요. 잠시 카메라로 비춰주시면 이 중요한 게 기중기를 이용해서 열차 맨 앞에 있는 완전 탈선했던 두량, 그러니까 기관차와 객차를 들어 올려서 원래대로 선로 위에 올려놓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맨 앞에 있는 지금 보시는 이 기관차를 끌어내고 뒤에 남아있는 차량들까지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 중에 기중기 한 대가 잠시 고장이 나기도 했는데 예비 기중기가 즉시 투입돼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중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선로 일부가 철거된 상태고 본격적인 선로 복구는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예. 아무래도 빠른 복구를 위해서 지금 저렇게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 걸 텐데 언제쯤이면 복구가 다 끝나겠습니까? 네, 일단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간, 모레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2시입니다. 지금부터도 30시간이 남았습니다. 당초 오전에 코레일 측이 예상한 사고 수습 시간, 예상 시간이 최소 32시간 이상 걸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코레일 직원 300명 그리고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소방과 경찰, 한전 등 유관기관 직원들까지 대량 투입됐지만 당초 예상보다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셈입니다. 열차 자체의 손상뿐만 아니라 분기점 부분 선로가 일부 깨져나갔고 이후 열차가 쭉 선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선로 약 800m 정도가 구부러졌습니다. 이걸 대부분 드러내고 새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설 파손뿐 아니라 전차선이 단전되고 또 신호기가 고장나는 등 이 전기계통 문제까지 복구 대상입니다. 그런 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고요. 영하의 날씨, 지금 이곳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이 현장에서 속도를 좀 내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복구 작업에 투입된 인력들도 추위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토부가 발표한 시간이 월요일 새벽 2시까지 복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통근자들이 이용할 평일까지는 완성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열차는 지금 주말 내내 다니지 못하는 겁니까? 네, 말씀대로입니다. 이 강릉역과 진부역을 오가는 KTX 그리고 무궁화호 열차까지 주말 내내 운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곳 사고 현장이요. 강릉역을 출발한 KTX가 약 5분 정도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KTX가 출발하자마자 사고가 난 셈이죠. 그러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선로가 가로막히면서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서울역에서 지금은 서울에서 진부역까지만 열차로 오갈 수가 있고, 지금 운행이 중단된 강릉에서 진부역까지, 그러니까 이 운행 중단 구간에는 대체버스 45대가 현재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이걸 이용한 사람이 지금 7,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내일도 역시 상황이 마찬가지라서 이 정도 인원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KTX 사고 현장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예, 강릉에서 탈선 사고가 나기 직전 대구에서는 또 달리던 열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최근 3주간 발생한 열차 사고나 고장만 벌써 10건입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대책을 촉구했지만 문제가 계속되자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49분쯤 동대구역을 떠나 서울로 가던 KTX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출발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KTX는 대구역에는 정차하지 않아서 이곳을 통과하던 도중에 고장이나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은 열차 안에서 30분가량을 기다린 뒤에야 이곳 대구역 플랫폼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승객 75명은 뒤따라온 열차로 갈아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엔 청주 오송역에서 선로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철도 120여 대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3시간 넘게 열차 안에서 갇힌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22일부터 23일과 24일, 3일 연속으로 열차가 고장나 멈추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선로 위에서 난 사고나 고장이 최근 3주 동안 9건이나 발생하더니 오늘은 탈선 사고까지 난 겁니다. 승객들은 불안합니다. 맨날 기차 사고 이런 거 나는 거를 보니까 솔직히 저도 좀 일단 겁이 나요. 일단 기차를 탈 때마다 겁이 이제 나는 건 사실이고. 사고가 잦아도 너무 잦자 지난 5일 이낙연 총리가 코레일을 찾아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대형 사고가 나면서 코레일의 허술한 대응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원 철원 지역은 영하 20.4도까지 떨어지고 서울도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면서 계량기 동파도 잇따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시장 안 물고기를 담아놓은 어항에 살얼음이 끼었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린 도로 위에선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칼바람이 부는 거리엔 두꺼운 외투로 감싼 시민들이 많습니다. 속에 엄청 많이 껴입고 나왔거든요.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한 5벌을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전국 대부분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인남 지역의 수은주는 영하 20.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1.4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갑작스런 추위를 견디지 못한 수도 계량기가 얼어붙어 긴급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만 오늘 하루 수십 건의 계량기 동파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13, 14, 15, 16, 18개를 지금 수거를 해온 거죠. 그래서 한 3시나 한 6시나 온도가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물을 안 쓰게 되면은 관부터 얼어 들어오면서 유리가 이제 깨지면서. 기상청은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며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며칠째 다양한 설이 나오고 있죠. 청와대에서 오늘이나 내일쯤엔 언제 온다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청와대 나가 있는 이희정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청와대 오늘도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청와대는 오늘도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이나 휴일 사이에 이 답방 관련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청와대 안팎에서 특히 김 위원장 답방 시기와 관련해서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답답하다, 그리고 좀 부담스럽다, 이런 기류도 좀 읽힙니다. 네, 근데 오전에 그러니까 이제 13일, 다음 주 목요일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했다고요? 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종합해 보면 아직 답은 안 왔지만 북측이 입장을 전해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밑에서는 경호나 의전, 그리고 숙소를 어디로 할지 이런 사전 준비를 좀 분주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 특성상 김 위원장 답방 직전에야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던데요. 네, 북한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과 경호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안을 고려해서 답방 시점이 임박했을 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 기일 직후인 이 18일도 유력하게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과연 어디를 갈 것이냐, 이것도 매우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던 제주도 한라산을 비롯해서 여의도 국회에서 연설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또 KTX 탑승 계획이나 서울 남산타워, 그리고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답방 날짜가 정해지면 이 김 위원장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 사전 답사를 먼저 해서 최종적으로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과 3일 연달아서 이 현장 시찰을 나가서 좀 민생 행보를 보인 이후에는 오늘까지 공식적인 석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구간에 대해서 남북이 오늘 공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에 남측의 철도 차량이 운행되는 건 분단 이후 처음인데요. 경의선에 이어서 열흘 안에 동해선 조사가 마무리되면 연내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추진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입니다. 앞으로 열흘간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할 28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조사단은 철로 상태가 좋지 않은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는 버스를 타고 안변역부터 두만강역까지는 열차에 탑승해 조사하게 됩니다. 약 800km 구간에 대한 철도 시설 전반을 점검하는 겁니다. 조사단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의선, 개성, 신의주 구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노반이라든지 터널, 이 교량, 이 구조물과 철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쓰인 남측의 철도 차량이 평양에서 곧바로 안변으로 이동해 동해선 조사에도 쓰입니다. 금강산 두만강 구간을 남측의 열차가 달리는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북측에서도 약 30명이 함께 열차를 타고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오는 17일 동해선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대로 올해 안에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추진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국회가 469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엿새를 넘겨서 오늘 새벽 지각 처리했습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올해도 여전했고 의원들의 세비도 2년 연속 올렸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엿새가 지나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469조 6천억 원 규모로 정부 제출안보다 9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여야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5조 2천억 원가량을 깎았고 사회 간접 자본과 관광, 환경 등 4조 3천억 원 정도를 늘렸습니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투입됐습니다. 세종시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 253억 원을 더 올렸습니다.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지역구 강화에 공원 관련 예산만 16억 원을 인상했고, 전북 군산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상수관 정비 등으로 60억 원 가까이 챙겼습니다. 의원들은 문자 메시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동원해 지역구를 위해 예산을 끌어왔다는 홍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도 올해보다 1.8%, 2년 연속 올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국회의원들이 182만 원 늘어난 1억 472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JTBC 최조원입니다. 오늘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이자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농성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류정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 기자, 야3당의 반발이 꽤 큰 것 같군요. 네, 야3당은 예산안 통과 직후인 오늘 새벽 5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 야합 예산이고 거대 양당의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를 동물의 우리에 비유한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고요. 그동안 정부 여당의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당도 더 이상 협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로 단식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거리로 나가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산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몸싸움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새벽 1시쯤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4건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야3당 의원들이 날치기라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액 공제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부터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면서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야3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과 30여 분간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엔 몸싸움 거의 드물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된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본회의 처리 지연 작전을 펴기도 했습니다. 30분 넘게 몸싸움까지 벌이고 예산안은 또 이렇게 결국 지각 처리까지 됐는데 이 파열음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단 월요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다시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네, 이른바 유치원 3법은 여야 간 의견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결국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비판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이 결국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교육비를 빼돌렸다면 그게 정부 지원금이든 아니든 모두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정한 회계 둘로 쪼개놓고 처벌받지 않는 법안 따로 만든 거고 이런 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한국당은 각 돈의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학부모 지원금 유용을 형사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며 맞섰습니다. 이거 처벌 규정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들은 게 아니거든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한때 의견 접근이 이뤄진 걸로 알려졌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소위 참석을 거부하면서 회의는 표류했습니다. 유치원 회계를 일원화 할지 국가 지원금과 일반으로 나눌지를 두고도 두 당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늘 양당은 각자 입장을 내고 법안 처리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유치원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을 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이 안고 갈 테니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당시 부하 직원인 영관급 장교 3명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필 유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기무사는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하다니 안타깝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제 영장 청구나 또 주위 사람들에 대한 또 수사가 있지 않을까 되게 괴로워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군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했던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애초 군의관 등 현장에 파견된 군인들을 감시한 기무요원들은 이 전 사령관 지시로 세월호 TF가 만들어진 이후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과 약점을 몰래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F 문건엔 이들이 기무요원이라는 걸 들키지 않게 위급 상황엔 민간인 행세를 하도록 교육시킨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죽음으로 당시 청와대 등 윗선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차려진 빈소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조문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대규모 집회가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역 일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얼마 전 4.19 민주혁명회 회장이 국가보훈단체 자격으로 따낸 수백억 원의 사업권들을 제3자에게 되팔아 재판에 넘겨진 사실 보도해드렸습니다. 그중에는 한국마사회의 경마장 자판기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자판기 운영을 넘겨받은 곳이 다름 아닌 마사회 임직원들이 출자한 공제회였습니다. 마사회가 명목상 입찰을 해놓고 정작 이런 방식으로 임직원들에게 매년 수십억 원 특혜를 준 겁니다. 마사회가 올해 공고한 자판기 사업 역시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경마장 로비입니다. 로비 곳곳에 음료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경마장 자판기는 전국에 550여 대, 매출도 매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까지 해당 자판기 부지의 임대 사업자는 상위군 경회와 4.19 민주혁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마사회 임직원이 출자한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가 두 보훈단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운영 수익 대부분을 챙긴 점이 드러났습니다. 보훈단체가 자신들의 명의로 따낸 사업권을 제3자에게 되파는 건 불법입니다. 마사회도 공개 입찰 대상인 고객 편의 사업을 임직원에게 사실상 직접 임대해 준 겁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면서 최근 마사회는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해당 보훈단체 명의로 운영 중입니다. 여기 써있던 이 자판기 운영자는 4.19 민주혁명입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 즉시 계약을 해지하라고 지적됐는데 여전히 운영 중인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올해 입찰 공고에서도 해당 사업에 지원 가능 보훈단체로 두 단체가 다시 이름을 올린 겁니다. 특히 현직 회장이 관련 비리로 기소된 4.19 민주혁명회의 경우 차류 자판기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건 우리가 앞으로 할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는 그거 다 안 해요, 이제는. 입찰 경쟁에서 떨어진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측에서 어떻게 문제 계약이 아직 종료가 된 것도 아니고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해당 단체한테 어떤 제재를 안 했는지. 마사회 측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 그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의 지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1순위가 4.19 민주혁명회가 된 상황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단체들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벌칙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라돈 아파트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나왔으니 건축 자재를 바꿔달라는 주민들과 못해준다는 건설회사가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아직 관련 법조차 없어서 어디선 바꿔주고 어디선 안 바꿔주고 대응도 매번 다릅니다. 입주를 불과 몇 달 앞둔 아파트도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전다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살 아이를 키우는 A씨는 몇 달 뒤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라돈이 많이 나와서 교체한 것과 똑같은 대리석 자재를 이 아파트를 짓는 데 쓴다는 걸 알고 붙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거기 앉아서 신발을 신어요. 4억이라는 돈은 어떤 사람한테는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건설회사는 아직은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교체해줄 계획이나 용의를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현재는 없고요. 담당 관청에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법적인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걸 바꿔놔라라고 지시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아직 건축 자재와 관련해선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규제하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건설회사에서도 매번 대응이 다릅니다. 똑같은 자재를 쓴 아파트인데 전주에선 교체해주고 동탄에서는 안 해주는 식입니다. 점점 더 이렇게 주민들이 뭉치고 하니까 교체를 해주시더라고요. 국회에서 빨리 밀어내가지고 저희가 좀 덜 불안하게 살게. 하지만 정부는 내년 초에나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지금 이 시각 프랑스에선 전국에 분수령이 될 대규모 노란조끼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가 다시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파리 도심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았고 교통도 전면 통제됐는데요. 개선문 근처에 장갑차까지 배치된 가운데 현지 시간 오전까지는 과격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많았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대규모 시위를 하루 앞둔 어제 샹젤리제 거리엔 평소보다 적은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명품숍과 레스토랑 등에선 다음 날 시위를 대비해 유리창을 막는 공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4주째 시위가 열린 파리 도심은 지하철과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이 폐쇄되는 등 유령 도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혁명의 상징인 마르안상까지 파괴됐던 개선문은 경찰이 접근을 막고 있고 장갑차까지 배치됐습니다.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길을 경찰이 봉쇄한 가운데 텅 빈 샹젤리제 거리에서 시위대는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지만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진 않은 가운데 시민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환경을 위해서라며 유류세를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공백을 메우는 데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집세 보조와 연금 삭감 등 급격한 변화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폭력 시위에 반대하는 시민들조차 마크롱 대통령이 필리프 총리만 내세울 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Le problème c'est que Macron répète l'erreur des autres présidents, c'est que on n'applique pas vraiment la démocratie et le dialogue pour résoudre les problèmes. 파리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많이 들으셨을 소소위입니다. 소위원회보다 더 작은 소위원회. 그러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밑에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있는데 또 그 밑에 두는 더 작은 협의체를 말합니다. 해마다 정부가 나라 살림에 이 정도 돈을 쓰겠다 예산안을 짜놓으면 국회에서 승인을 하죠. 물론 꼼꼼하게 봐야 하니 대통령이 국회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또 각 분야별 상임위에서 검토를 한 뒤에 예산만 전문적으로 보는 예결위에서 또 한 번 보고 그리고 본회의로 넘겨서 오늘 새벽 그랬던 것처럼 땅땅 승인을 합니다. 워낙 큰 돈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거는 빼고 저거는 넣자 하는 여야 예결위원들의 논의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 소위의 속기록을 보면 이처럼 유독 소소위로 보내자는 말이 많습니다. 이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소소위에서 매듭짓자는 건데 문제는 소소위가 공식기구도 아니고 그래서 회의록도 안 남고 자연스럽게 밀실 야합의 자리가 된다는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올해도 어김없이 나온 실세의원들 지역구에 민원성 예산이 몰렸다는 기사들. 앞으로 국회가 이런 탈법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한 지금과 같은 풍경은 도돌이표처럼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소소위였습니다. 이탈리아 동부 코리날도 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 6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클럽엔 가수가 공연 중이었고 1,0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린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살 A씨는 오늘 새벽 3시쯤 인천시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졌고 택시기사는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욕설과 동전을 던진 행위를 고려해서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10년 만에 스즈키컵 결승에 오르자 경기가 열리는 말레이시아로 원정 응원을 가려는 베트남 축구 팬들의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대표팀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오는 25일 북한 대표팀과 하노이에서 친선 경기도 합니다. 달 탐사선 창어 4호를 실은 로켓이 발사됩니다. 중국의 창어 4호는 인류 최초로 평소에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AP통신은 성공할 경우 중국의 우주항공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 유치원 3법 공방입니다. 오늘은 사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진실 공방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유치원 3법에 대한 공방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개 키워드를 다 정치권의 공방으로 다룬다. 네. 그런 계획인 거군요. 앞서 배영진 기자가 관련된 보도하기도 했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간 내용인가 보죠? 맞습니다. 어제 여야가 유치원 3법을 두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논평을 한번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길을 막아섰다 이런 제목을 내놨는데요. 한국당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논의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런 내용의 논평을 낸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 자유한국당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가 못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오늘 오후 한국당 교육위원들도 논평을 내고 이를 반박했습니다. 당시 논평 다시 보시면 교육이 법안 소위 상황을 왜곡한 민주당의 야당 매도 사과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자신들이 유치원법 통과를 위해서 논의에 임했으나 본회의 열리기 20분 전에 당초 바른미래당 중재안이라고 알려진 내용과 상이한 두 개의 중재안을 제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두 개의 중재안을 논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한국당의 잘못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음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논평을 낸 겁니다. 이 정치권 진실 공방에 바른미래당까지 가세를 한 셈이군요. 누구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한국당과 민주당과 함께 논의를 했던 바른미래당 간사와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임재현 의원이 설명한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까 한국당이 본회의 20분 전에 중재안 두 개를 갑작스럽게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20분 전인 6시 40분은 법안 소위를 열기로 여야 3당이 모두 합의한 시간이다. 그런데
한국당 소위위원 3명이 제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았고 7시가 넘어서 한국당 곽상도 위원만이 참석해서 이 기존의 주장인 분류회계를 주장만 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의 이 의견과도 일치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이 이야기가 맞다면은 한국당이 당초 앞서 봤던 그 논평과는 좀 차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같은 이견으로 통해서 소위는 표류를 했고요. 또 민주당과 한국당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도 오늘 논평을 냈는데요. 이 논평 속에서는 두 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조금과 형사처벌만 고집을 했고 한국당은 아예 사립유치원 문제를 개혁하자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3당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유치원 3법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뭐 올해 안에 임시국회라도 열어가지고 과연 통과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국회의원 세비 관련한 공방인데요. 예. 182만 원 대 2천만 원입니다. 예, 이런 식의 숫자 공방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국회의원 세비라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 연봉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 2.6% 올렸으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2년 연속 인상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의원 세비 인상에 대해서 뭐 여론의 반발 만만치 않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당 1년에 2천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까? 맞습니다. 보시는 예. 것처럼 국회의원 월급 2천만 원 인상 반대한다. 또 최저임금을 줘도 아깝다. 이런 내용의 청원들이 올라왔고요. 예. 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서 인상안에 인상된 세비를 받지 않겠다 하면서 2천만 원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인상액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키워드에서는 182만 원 대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182만 원은 뭡니까?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2천만 원이 아니라 인상된 거는 182만 원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 보도자료를 상당한 낸 차이가 건데요. 있네요. 네, 예.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수당은 중과율이 1.8%에 적용돼서 1억 290만 원에서 182만 원만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보도자료대로라고 보면은 182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앞서 얘기한 2천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사무처는 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보도에 따르면 의원 세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유지비 또 유류대 등이 있는데 이를 합산해서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이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수익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명한 겁니다. 예.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182만 원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182만 원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따지면 한 달 월급인데 이만큼 인상하는 것도 합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예. 것처럼 200만 원도 많다 이런 식의 반대 여론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만 원 뿐만이 아니라 뭐 20원까지도 이야기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서울 청계광장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청계광장 나가 있는 오선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 기자, 주변을 보니 그곳은 크리스마스가 좀 먼저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불을 밝힌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실 텐데요. 오늘 저녁 6시쯤 약 15m 높이의 대형 트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형형색색의 전구들이 서울의 밤을 알록달록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장식들도 눈에 띄는데요. 선물, 산타클로스, 천사 등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조형물들이 거리 곳곳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일까지 청계천 일대에서 25일간 이어집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많은 시민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중무장한 채 주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공연을 구경하거나 사진을
사진을 찍는 등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바람 역시 강해져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철원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한파가 지속돼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JTBC 오선민입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